안녕하세요, 여러분. 깃불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깃불 구독자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직접 겪은 실화인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 저도 읽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구독자분, 그러니까 김도현 씨의 이야기를 제가 도현 씨 입장에서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아서 같이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들어보세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 딱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 못난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어느 날 딱 결심했죠. 나도 좀 제대로 살자.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한옥이랑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옛날 선비들이 살았던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과거 시험 공부하는 선비라도 된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봤죠. 그날은 2018년 가을, 그러니까 10월 초쯤이었어요. 날씨가 딱 좋을 때라 마을 한가운데 있는 100년 넘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지가 하늘을 다 가릴 정도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이 후드득 떨어지는데 정말 예뻤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그 잎들 보면서 나도 저 잎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어디선가 툭 하고 무언가가 제 앞에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낡은 가죽 표지책 한 권이더라고요. 얼핏 봐도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물건 같았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펼쳤는데 이게 뭐예요? 책 안에는 글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는 엄청 세밀했어요. 산이랑 강, 나무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제주도 한라산 근처에 커다란 X 표시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뭐지? 누가 이걸 여기다 둔 거야? 하면서 은행나무 위를 올려다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냥 바람에 날려온 걸까 싶기도 하고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걸까 싶기도 하고 심장이 쿵쿵 뛰는데 손은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옛날 이야기에서 선비들이 우연히 보물지도를 찾았다는 민담이 떠올랐어요. 설마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호기심이 막 샘솟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평생 남들처럼 잘 나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면서 시험이나 붙으면 다행이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결심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도를 다시 봤어요. 한라산 근처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제주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통장엔 쥐꼬리만큼 남아 있었고 비행기 표 살 돈도 빠듯했죠. 그래도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살짝 떠봤어요. 먼저 우리 마을 농사 짓는 이상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60살이신데 늘 웃으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혹시 은행나무에서 이상한 책 본 적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도현아, 너 혹시 선비 귀신이라도 만난 거 아니냐? 옛날에 선비들이 책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지쳐서 나무 아래서 자는 일이 많았거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진짜로 하고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마을 카페에서 일하는 박지은 누나한테도 살짝 말해봤어요. 지은 누나는 28살인데 저를 보면 맨날 놀리거든요. 제가 누나, 나 혹시 제주도 갈까 하는데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니 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야?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머리 돈 거 아니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사실 지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터무니없을까봐 말 안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 지도가 뭔지 알아보자. 어차피 시험 공부도 지쳤고 인생에 한 번쯤 모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인터넷으로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싸구려 저가 항공사 표라 좌석도 좁고 시간도 새벽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신경 안 쓰였어요. 그냥 가방에 책이랑 지도, 옷 몇 벌 챙기고 나섰죠. 공항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낡은 지도 한 장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냥 은행나무 아래서 책이 떨어진 그 순간이 제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바람에서 바다 냄새가 섞여 오더라고요. 서울이랑 고향 마을에서만 쭉 살던 저한테는 그게 엄청 신선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 들고 있고 가방에는 책이랑 옷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일단 버스를 타고 한라산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도에 X 표시가 한라산 근처에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랑 멀리 보이는 산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런 데서 보물이라도 찾으면 진짜 영화 주인공 된 기분일 텐데 하면서 혼자 실없는 상상을 했죠. 한라산 근처에 도착해서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산 입구에서 길잡이 표지판을 보고 대충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등산은 좀 해본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죠. 날씨가 쌀쌀했지만 햇빛이 따뜻해서 걷기에 딱 좋았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숲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소나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문득 지도에 작은 강이 그려져 있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저기 근처인가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죠. 그러다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숲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끼가 잔뜩 껴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서 물을 조금 뿌리고 손으로 문질렀죠. 그러자 희미하게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행운은 마음을 여는 자에게 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순간 멍해졌어요. 뭐야 이게, 누가 이런 걸 여기다 썼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냥 나무들 사이로 바람 소리만 윙윙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야 거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등산복 입은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이름이 최민규였고 나이는 40살이셨어요. 민규 아저씨는 제주에서 자주 산을 타는 분이라 이 근처를 잘 아신다고 했어요. 제가 저 그냥 여기 지나가다 바위 보고 있어요 하고 얼버무렸는데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바위를 보더라고요. 이거 오래된 거 같은데 너 혹시 보물지도라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눈치챈 건가 싶어서 지도를 주머니에 더 깊이 쑤셔 넣었죠. 근데 민규 아저씨는 그냥 농담처럼 넘기고는 여기 근처에 괜찮은 곳 많으니까 나 따라와봐 하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저씨는 걷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제주에 선비 하나가 살았는데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결국 산으로 들어왔다더라. 근데 어느 날 그 선비가 다친 새를 고쳐줬더니 그 새가 날아가서 보물 있는 곳을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설마 내가 지금 그 선비 꼴이 되는 건가 하고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지도에 나온 X 표시가
정말 뭔가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민규 아저씨랑 한참 걷다 보니까 숲속에 작은 샘이 나왔어요. 물이 맑아서 손을 넣어보니까 차가운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저씨가 여기 물 한번 마셔봐. 제주물이 달달하다니까 하셔서 저도 한 모금 마셔봤어요. 진짜로 약간 단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지도를 슬쩍 보시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림 진짜 잘 그렸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우연히 주웠어요 하고 솔직히 말했죠. 그러자 아저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보자. 나도 어릴 때 보물 찾는 상상하면서 산 다녔는데 이 나이 돼서 진짜로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혼자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 모험이니까요. 근데 민규 아저씨가 너무 열정적이셔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럼 같이 찾아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면서 너 괜찮은 놈이네. 우리 잘 해보자 하셨어요. 그때 저는 문득 바위에 써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을 여는 자에게 온다라. 혹시 이게 그 뜻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평생 남한테 잘 안 열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지도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해 접기 시작했어요.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해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고 민규 아저씨랑 같이 지도에 나온 길을 따라갔죠. 그러다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작은 폭포가 있었는데 그 뒤로 동굴 같은 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이거 맞다 하고 외쳤죠. 민규 아저씨도 신나서 야, 진짜네. 이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데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지도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뭔가 진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민규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폭포 옆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폭포 옆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물소리가 쿵쾅쿵쾅 귀를 때리고 안은 어두컴컴해서 손전등 없었으면 발밑도 못 봤을 거예요. 민규 아저씨가 앞장서서 조심해, 미끄러워 하시면서 걸어가셨고 저는 뒤에서 지도를 손에 꼭 쥔 채 따라갔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고요해졌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까 벽에 물때가 껴있고 바닥엔 자갈이 깔려 있어서 걷기가 좀 불편했죠. 그러다 저 멀리 구석에 뭔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로 된 낡은 상자였어요. 크기는 제 팔 정도 길이였고 위에 먼지가 수북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보물 상자인가 하면서 손을 뻗었는데 민규 아저씨가 야, 잠깐 함정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아저씨 영화 너무 보셨어요 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겁났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상자를 열어봤죠. 뚜껑이 삐걱거리면서 열리는데 안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동전이었어요. 그것도 옛날 조선시대에 쓰던 동전 같은 거요. 한 줌 쥐어보니까 차갑고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꺼내서 손전등으로 비춰보니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재물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재물을 따를 뿐이다 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순간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민규 아저씨가 옆에서 동전을 집어들더니 야, 이거 진짜면 우리 돈 좀 만질 수 있겠다. 박물관에 팔면 되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찜찜했어요. 아저씨, 이건 그냥 돈으로 바꾸기엔 좀 역사적인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죠. 근데 아저씨는 역사고 나발이고
이걸로 우리 먹고 살면 그게 더 낫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이 상자를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그냥 돈으로 바꾸자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저는 이거 박물관에 가져가서 전문가한테 보여주는 게 낫겠어요 했고, 아저씨는 너무 착한 척하지 마.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 하시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저는 그럼 저 혼자라도 가져갈게요 하고 상자를 챙기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너 혼자 찾은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가 그러시면 저 혼자 갈게요 하고 상자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완전히 졌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오더니 점점 세게 내려서 옷이 다 젖었어요. 저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근처 나무 아래로 가서 비를 피했죠. 근데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 아래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온몸이 축축하고 춥고 손은 덜덜 떨리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사는 게 제일 큰 보물이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지 하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솔직히 그때 좀 후회됐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비 맞고 떨 일은 없었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보물 찾으러 제주도까지 온 내가 바보 같았어요. 상자 안동전이랑 종이를 생각하니까 더 혼란스러웠죠. 재물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재물을 따를 뿐이다라. 그럼 내가 지금 재물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때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비를 맞으면서 그래, 이거 다 의미 없으면 어쩌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작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거예요. 비 오는데도 겁 안 내고 제 앞까지 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숲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토끼를 쳐다보다가 혹시 저를 부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 맞는 것도 있고 토끼를 따라갔죠. 비가 덜 오는 곳에 나무들이 빽빽해서 자연스럽게 비를 막아주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결국 작은 오두막 같은 데에 도착했어요. 등산객들이 잠깐 쉬다 가려고 만든 곳 같았는데 다행히 비는 안 새고 안에 장작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내려놓고 옷을 짜서 물기를 없애고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타오르면서 따뜻해지니까 그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을 쬐면서 토끼를 생각했어요. 그게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날 도우러 온 걸까? 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돈이나 보물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찾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근데 그게 대체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민규 아저씨가 젖은 채로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야, 너 어디 갔나 했잖아. 비 맞고 죽는 줄 알았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미안해져서 아저씨, 저 때문에 하고 말했는데 아저씨가 손을 저으시면서 아니야, 내가 좀 흥분했어. 미안하다 하셨어요. 우리 둘 다 젖어서 엉망이었지만 불 앞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동전이든 뭐든 다 잊고 그냥 따뜻함이 좋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두막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진짜 보물은 이런 거 아닐까? 비 오는 날 토끼가 길을 보여주고 낯선 사람과 다투다가도 다시 화해하는 거. 그게 인생에서 더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오두막에서 민규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저씨가 불을 쬐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도연아, 나 사실 돈 욕심났던 거 맞아.
근데 그거보다 너 같은 놈이랑 이렇게 모험하는 게 더 재밌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아저씨, 저도 아저씨 없었으면 동굴에서 겁나서 도망쳤을 거예요. 했죠. 우리 둘 다 젖은 옷 입고 엉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친구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기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제주에서 식당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애들 학비 내는 것도 빠듯하다고요. 그래서 동전을 보고 잠깐 눈이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저씨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오두막 밖으로 나오니까 숲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나무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돼서 정말 예뻤어요. 저는 민규 아저씨랑 상자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동전이랑 종이를 꺼내놓고 이제 이걸 어쩌죠? 하고 물었죠.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너 말대로 박물관에 가져가자. 이게 진짜 조선시대 물건이면 역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는데 하면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상자를 챙겨서 산을 내려왔어요. 제주 시내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라산 근처에 있는 문화유산 센터로 갔어요. 거기 직원분이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동전을 살펴보더니 이건 조선 중기쯤 쓰던 화폐 같아요. 어디서 찾으신 거죠?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은행나무 아래서 지도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요.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두 분이 진짜 보물 사냥꾼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저랑 민규 아저씨는 서로 쳐다보면서 킥킥 웃었어요. 그때는 보물이 뭐든 이미 다 상관없는 기분이었어요. 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이 상자를 더 조사해봤어요. 그러다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 상자가 아마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진 어떤 선비의 물건일 거라고요. 그 선비는 시험에 합격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에 적힌 재물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재물을 따를 뿐이다라는 말도 그 선비가 남긴 거라고 했어요. 그분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돈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센터에서 상자를 맡기고 나오는데 민규 아저씨가 도현아, 우리 기념으로 밥이나 먹자 하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메뉴는 제주 흑돼지구이였는데 아저씨가 내가 쏜다 하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저씨가 너 공무원 시험 공부 다시 시작한다며 잘할 거야. 넌 똑똑해 보여 하시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워서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했죠. 그러다 문득 지은 누나 생각이 나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이번 일을 다 얘기했죠. 지도 찾은 거, 동굴 들어간 거, 비 맞은 것까지요. 지은 누나는 깔깔 웃으면서 야, 김도현, 너 진짜 선비 같네. 책 들고 다니다가 보물 찾으러 제주도까지 가고 하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누나, 나 진짜 보물 찾았어. 근데 그게 돈은 아니야. 했어요. 누나는 그럼 뭐야?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고향 돌아가면 말해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처음 제주도 올 때는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왔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보물은 동전이나 금이 아니라 민규 아저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 순간들이었어요. 민규 아저씨랑 헤어지기 전에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도연아, 나중에 제주 또 와. 우리 식당에서 공짜로 밥 줄게 하셨어요. 저는 그럼 아저씨도 우리 마을 와요. 이상우 할아버지한테 제주 얘기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했죠. 아저씨가 껄껄 웃으시면서 그럼 내가 가서 할아버지랑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은 웃으면서 작별했어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라산 근처를
다시 한번 걸어봤어요. 그때 비 오던 날 토끼가 생각났어요. 그 토끼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걸까? 아니면 정말 날 도우러 온 걸까? 저는 숲을 보면서 고마워, 토끼야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번엔 차갑지 않고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서 한 번 더 봤어요. 이제 X 표시는 필요 없었지만 이 지도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접어서 가방에 넣었죠. 그렇게 저는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라산이 멀어지는 걸 보는데 가슴이 좀 묵직했어요. 뭔가 큰 걸 얻은 기분이었지만 그게 딱 뭔지는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니까 왠지 아쉽기도 하고 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가방 안에는 그 낡은 지도가 아직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물찾기용이 아니라 그냥 추억이 된 기분이었죠. 고향에 도착하니까 어느새 겨울이 다가와 있었어요. 12월 초였는데 마을에 눈이 살짝 쌓여 있어서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야, 너 어디 다녀왔냐?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 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좀 바람 쐬고 왔어요 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 후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도연이 왔냐? 어서 들어와 하시면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방 안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보리차를 마시는데 따뜻해서 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은행나무 아래서 지도가 떨어진 거, 민규 아저씨랑 동굴에 들어간 거, 비 맞으면서 토끼 따라간 것까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시면서 야, 그거 진짜 선비 이야기 같네. 옛날에 그런 민담 많았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때 겁 안 났냐?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겁났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재밌어요 했죠.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사람 인생이 다 그래. 힘들 때는 죽을 것 같다가도 지나고 보면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주도에서 비 맞고 떨 때는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 했는데 지금은 그때가 웃기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그 지도 보여줘봐 하셔서 가방에서 꺼내드렸더니 한참 보시더니 이거 손으로 그린 거 치고 진짜 잘 그렸네. 누가 만든 걸까? 하셨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그걸 은행나무에 올려놓은 걸까? 근데 이제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지은 누나 카페에 갔어요. 누나가 문 열자마자 야, 보물 사냥꾼 왔네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누나, 나 진짜 보물 찾았어 했죠. 누나가 뭐야, 돈이야?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저는 아니,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나가 잠깐 멍하더니 너 무슨 철학자 된 거 같네 하면서 깔깔 웃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 시켜서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보니까 눈이 조금씩 내리는데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가 날 이렇게 이끈 걸까? 그 뒤로 저는 다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 때마다 제주도 생각이 나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래, 천천히 하자 하고 넘겼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한라산 숲이랑 그 토끼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토끼가 저를 쳐다보면서 깡충깡충 뛰어가는데 따라가면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그럴 때마다 깨어나서 뭐야, 또 도망갔네 하고 혼자 웃었어요. 그 꿈이 좀 신기했어요. 그냥 우연이었던 그 토끼가 자꾸 생각나는 거 보면 제 마음속에 남은 게 있나 봐요.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차 마시고
지은 누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요. 근데 그 평범함이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제주도에서 겪은 일이 저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험 붙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든 해보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지도 한 장이 제 인생에 작은 불씨를 준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깃불 채널에서 제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때 그 은행나무 아래서 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웃으면서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뜻밖의 행운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깃불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